엄마, 솔직히 이제 좀 현실을 보셔야죠. 우리도 힘들어요. 엄마까지 챙기려니까 부담스럽다고요. 그래서 나한테 나가라고. 너희가 필요할 때는 엄마 하더니 이제 돈 떨어지니까 짐이야.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우리가 어떻게든 같이 살려고 했잖아요. 같이 살려고 했다고? 웃기고 있네. 내가 진짜 날 생각했으면 요양원 얘기부터 꺼내진 않았겠지. 내가 평생 너 키워서 이렇게 늙어가니까 버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도 힘들다니까. 엄마까지 책임지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래, 이제 알겠다. 돈 없으면 부모도 필요 없는 거지. 그래, 너 같은 자식둔 내가 잘못이지. 이런 집구석에서 더는 못 산다. 나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 밥 한 숟가락 아껴가며 아이들을 키웠고 나이 들어서는 가진 돈까지 다 내어주며 믿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사라지자 가족도 변했습니다. 이제 나는 가족에게 짐이 되었고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과연 어디까지가 맞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공감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올해 70살이 된 평범한 할머니이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바치며 살아왔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히 똑똑한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살았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나도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았다. 내가 살던 곳은 부산의 오래된 주택가였다. 좁은 골목이 미로처럼 이어진 곳이었다. 골목길 끝에는 작은 시장이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던 공터도 있었다. 비 오는 날이면 흙탕물이 넘쳐 신발이 온통 젖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골목을 쓸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 시절엔 그런 게 당연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다 비슷한 형편이었으니까. 집은 방 2개짜리 단층집이었다. 거실이라고 해봤자 작은 공간 하나 있었고 주방도 겨우 2사람이 서 있으면 꽉 찰 정도였다. 욕실은 따로 없었고 공동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불편했지만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다. 남편은 학력이 높지 않았다. 그저 공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다. 비록 큰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우리 가족이 굶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건 남편 덕분이었다. 나는 그런 남편을 한편으로 고마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했다.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찬 가게를 하다가 나중에는 옷가게도 해봤다.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지만 뭐든지 해서라도 아이들 키울 돈은 벌어야 했다. 큰아들은 조용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다.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들었다. 나는 그런 아이가 기특해서 뭐라도 더 해주고 싶었다. 학원 보낼 형편은 안 됐지만 밤마다 같이 학습지를 풀어주고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서 들려보냈다. 둘째는 성격이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았다. 말썽도 많이 부렸지만 정이 많은 아이였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가끔 싸움도 하고 울고 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속은 따뜻한 아이였다. 나는 두 아이에게 부족한 것 없이 해주고 싶었다.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껴가며 참고서나 문제집은 꼭 사줬다.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기죽지 않게 적어도 학교에서 엄마가 못해줘서라는 소리는 안 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거울을 볼 시간도 없었고 친구들을 만나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었다. 하루하루가 버티는 것 그 자체였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은 성장했고 각자의 길을 찾아갔다. 큰아들은 대학에 가서 취직을 했고 둘째도 자기 일을 하며 사회에 나섰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좀 찾아야겠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들이 크고 나서도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고민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이 다 컸다고 해서 내 일이 끝난 게 아니었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다들 독립해서 자기 삶을 살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엄마, 이번 달에 좀 도와줄 수 있어? 엄마,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어. 엄마, 애 봐줄 수 있어? 이제는 아이들이 내 품을 떠나 나 없이도 잘 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이들의 버팀목이어야 했다. 사실 내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야, 나는 애들 결혼시키고 나면 이제 좀 자유로울 줄 알았거든. 근데 힘들어. 며느리 눈치 보랴, 손주 봐주랴, 계속 일만 하고 있어. 맞아. 예전엔 애들 대학만 보내면 끝일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또 돈 들어갈 일이 많더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같은 고민을 안고 살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내 삶을 찾지 못했다. 여전히 아이들을 걱정하고 손주들을 돌봐주고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낸다. 어쩌면 이게 부모의 숙명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든다. 내 인생은 언제쯤 시작되는 걸까? 우리 둘째 딸은 26살에 결혼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처음부터 그 결혼을 찬성하지 않았다. 사위가 딸보다 12살이나 많았으니까. 요즘 세상에 나이 차이가 그렇게까지 큰 결혼은 드물지 않냐. 나는 걱정이 많았다. 세대 차이도 있을 거고 혹시나 우리 딸이 불행해지면 어쩌나 싶었다. 하지만 딸은 단호했다. 엄마, 나 오빠랑 결혼할 거야. 나이 차이. 그게 뭐가 중요해? 엄마랑 아빠도 나이 차이 좀 나잖아. 너희 아빠랑 나는 겨우 4살 차이야. 12살 차이하고는 다르지. 엄마, 제발 좀 이해해줘. 나 진짜 오빠 사랑해. 나는 결국 딸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딸이 마음을 바꿀 것 같지도 않았고 억지로 막으면 더 나쁜 결과가 나올까봐 겁도 났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다. 하지만 한 가지만 명심해. 결혼은 연애랑 달라. 후회하지 않게 잘 생각해. 그렇게 딸은 결혼했고 나는 걱정을 안고서도 그저 딸이 잘 살길 바랄 수밖에 없었다. 반면 아들은 거의 40이 되도록 결혼할 기미조차 없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다지만 나는 솔직히 속이 답답했다.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손주 자랑하는데 나는 그런 이야기에 끼지도 못했다. 아들 결혼은 언제쯤 하냐? 글쎄, 아직 생각 없나 봐.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러긴 하지. 그래도 내 아들은 착하잖아. 효자고. 너무 걱정 말어. 효자는 무슨. 물론 아들이 나한테 잘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효도만으로 인생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나는 결혼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이 혼자 늙어가는 건 싫었다. 그래서 몇 번은 넌지시 떠봤다. 너는 결혼 생각 없어? 엄마, 요즘 결혼이 꼭 필요해? 필요하고 말고를 떠나서 인생 혼자 간 거 아니야. 사람은 다 같이 살아야지. 나 아직도 연애가 뭔지 모르겠는데
결혼은 더 어렵지 않을까? 나는 그 말이 참 답답했다. 하지만 어쩌겠나. 억지로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그렇게 나는 점점 포기하고 있었다. 이 녀석은 그냥 혼자 살겠구나 하고 말이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다. 엄마, 나 결혼할 거야. 뭐, 갑자기? 누구랑? 그냥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야. 엄마한테 소개해 줄게. 나는 얼떨떨했다. 몇 년 동안 아무 관심도 없던 녀석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니. 아들은 연애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결혼을 서두르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 걱정했지만 막상 며느리를 보니 나쁜 아이는 아니었다. 부잣집 딸도 아니었고 특별히 눈에 띄는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차분하고 착해 보였다. 나는 처음으로 안심이 됐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편하게 생각해.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별일 없겠지. 이제 좀 걱정을 덜어도 되겠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다.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걸. 남편은 갑자기 내 곁을 떠났다. 몇 년 전 평범한 어느 겨울 아침이었다. 부산은 그날따라 유난히 추웠다. 남편은 평소처럼 일어나서 신문을 펼쳐들었고 나는 주방에서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남편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여보, 정신 차려봐.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손을 잡아보니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결국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다. 의사는 뇌졸중이라고 했다. 나는 믿기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버리다니.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실감이 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했지만 내 머릿속은 멍했다. 관이 땅속으로 내려갈 때까지도 남편이 곁에 없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제야 깨달았다. 아, 나 이제 혼자구나.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TV 소리도 나고 괜히 농담도 주고받고 작은 말다툼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한동안은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밥을 차릴 필요가 없었다. 남편이 없으니 같이 먹을 사람이 없었다. 아무리 TV를 켜놓아도 공허했다. 그런 내 모습을 본 자식들이 말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 혼자 있으면 우울해진다니까. 됐어. 나 혼자 지낼 수 있어. 엄마, 혼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데. 나 힘들다고 하면 너희가 매일 신경 써줄 거야. 너희도 바쁘잖아. 자식들이야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나는 그들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았다. 아니, 같이 살아도 외로울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엄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저 짐이 될 뿐이다. 그래서 나는 혼자 살기로 했다. 혼자 지내려면 뭔가 할 일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근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요가도 해보고 영어 수업도 들어보고 공원에서 친구들도 만나려고 했다. 처음엔 바쁘게 움직이면 외로움이 사라질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다. 사람이 많아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주민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이었다. 서로 웃으며 인사하고 같이 수업도 듣고 가끔 차도 마셨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혼자였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자식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다. 나는 가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엔 그냥 안부나 묻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대화는 항상 어딘가 어긋났다. 엄마, 또 외로워서 전화했어? 아니, 그냥 내가 잘 지내나 해서. 엄마도 친구들이랑 좀 어울려봐. 요즘 노인들도 동호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 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혼자 있는 건 쉽지 않더라. 엄마, 혼자 있는 것도 익숙해져야 해. 우리가 매일 엄마한테 신경 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순간 울컥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너무 기대했나 보네. 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늙었다. 그리고 늙으면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자식들도 세상도 이제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결국 아들과 함께 살기로 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 산 것도 점점 힘들어졌고 아들도 계속 함께 살자고 권유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 가족이랑 같이 있으면 외롭진 않겠지. 그래서 2022년 가을 나는 30년 넘게 살아온 부산의 작은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아들은 결혼 후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이사하는 날 기분이 이상했다. 한편으론 기대가 됐지만 한편으론 불안하기도 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다. 아니, 오히려 행복했다. 아들은 아침마다 내 방에 와서 안부를 물었고 며느리도 예의를 갖춰 대했다. 손주도 나를 보면 방긋방긋 웃으며 안기곤 했다. 하루하루가 바빴다. 아침에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장도 보고 저녁에는 가족끼리 둘러앉아 밥도 같이 먹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드네. 나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덜 외로웠고 이 집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런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다. 엄마, 요즘 너무 일찍 일어나시는 것 같아. 새벽부터 움직이시면 우리 잠 깨. 나 원래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 그래도 조금만 조심해줘. 우린 늦게 자는 편이라 아침에 예민해.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심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새벽잠이 많아지고 일찍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아침마다 조심조심 걸어 다니는 것도 스트레스였다. 그러다가 음식 문제로도 불편한 상황이 생겼다. 엄마, 너무 짜게 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은 싱겁게 먹거든요. 나는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지. 그럼 따로 해 드셔야겠어요. 아이 건강도 생각해야죠. 그날 이후로 나는 식탁에서 점점 소외되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 따로 음식을 준비해주던 며느리가 점점 신경을 덜 쓰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혼자 부엌에서 밥을 먹게 되는 날이 많아졌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있었다. 그날은 평소처럼 손주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날이었다. 나는 손주가 좋아하는 떡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며느리가 얼굴을 굳히고 나를 보더니 말했다. 어머님, 혹시 오늘 아이한테 떡 사주셨어요? 응, 얘가 좋아하잖아. 그래서 하나 사줬지. 앞으로는 그런 거 마음대로 주지 마세요. 요즘 아이들 음식 조절 엄청 중요하거든요. 아니, 떡 하나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문제 많죠. 설탕, 소금 다 많고 탄수화물도 많아요. 우리 기준이 있으니까 어머님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손주가 좋아할 것 같아서 사준 건데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싶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나에게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억지로라도 웃으며 대했는데 이제는 아예 피하는 것 같았다. 나는 괜히 집안에서
숨죽이며 지내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아들에게 말했다. 너 요즘 내 와이프가 나를 좀 피하는 것 같지 않니?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 우리도 다 적응하는 과정이야. 근데 예전이랑 너무 달라졌어. 내가 뭔가 잘못한 거니? 엄마, 솔직히 말하면 엄마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 조심. 내가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스타일이랑 엄마 세대 스타일이 많이 다르잖아. 엄마는 잘해주려고 하시는 거지만 가끔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부담스럽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예를 들면 며느리한테 너무 간섭하거나 애한테 마음대로 간식 사주는 것 같은 거 말이야. 나는 순간 서러웠다. 내가 이 집에서 진짜 환영받고 있는 걸까? 나는 처음 이 집에 올 때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나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 가는 것 같았다. 나는 평생을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다. 돈이 많지도 않았고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지만 자식들에게만큼은 부족함 없이 해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노후 준비는 제대로 못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나마 남은 건 보험금 10억 원이었다. 나는 그 돈을 건드리지 않았다. 혹시라도 병이 나거나 몸이 더 불편해질 때를 대비한 마지막 버팀목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나를 찾아왔다. 아들은 요즘 사업이 어렵다고 했다. 서울 근교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 크게 손해를 본 후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그동안 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줄만 알았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 눈밑이 시커멓고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엄마, 나 진짜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사업이 망할 지경이야. 대출도 더 이상 안 나오고 투자자들도 다 빠져나가고 있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나는 순간 불안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필요한데? 10억 정도면 돼. 나는 깜짝 놀랐다. 10억? 그게 무슨 작은 돈인 줄 아냐? 엄마가 가진 돈이 그거밖에 없는 거 알면서. 엄마, 나한테는 이게 마지막 기회야. 이 돈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리고 엄마, 나 절대 배신 안 해. 꼭 갚을게. 내 목숨 걸고 맹세해.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다. 그리고 지금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매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나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을 모두 아들에게 줬다. 꼭 갚아야 한다. 이 돈이 없으면 나도 갈 곳이 없다. 엄마, 걱정 마. 정말 고마워. 나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날 나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아들이 다시 일어설 거라 믿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아들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 같았다.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바쁘게 움직였고 가끔 나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덕분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안심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바빠서 그런 줄 알았다.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고 집에서도 마주칠 일이 줄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어머님, 요즘은 그냥 좀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야? 그냥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아들의 태도도 점점 차가워졌다. 엄마, 요즘 집에서 너무 잔소리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잔소리? 내가 뭘 했다고? 그냥 우리 부부 생활에 너무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서운했다. 예전엔 내가 뭘 해도
감사해 하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우리 사이에 점점 벽이 생겼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우리 좀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 뭔데?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조금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혹시 요양원 가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얼어붙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하는 소리냐? 엄마, 오해하지 마. 그냥 요즘은 좋은 시설도 많고 전문적으로 케어도 잘해주고 엄마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냐? 엄마, 나도 힘들어. 솔직히 우리도 생활이 따뜻해. 엄마까지 챙기려니까 솔직히 부담스러워.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내가 가진 돈을 다 줬을 때는 그렇게 고마워하더니 이제는 내가 짐이 된 거냐.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이 집에 남아 있어도 되는 걸까? 나는 평생을 자식에게 바쳤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이런 취급이었다. 부모란 대체 뭘까? 나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다. 이제 나는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불편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다. 내가 가진 돈이 없어지자 나에 대한 태도도 변했다. 며느리는 나를 피했고 아들은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엄마 괜찮아 하고 물어보던 아들이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집안에서 나만 조용히 지내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그날 저녁 아들은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꺼냈다. 엄마, 우리 요즘 생활이 많이 힘들어. 그래서 집을 파는 건 어떨까?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뭐, 집을 판다고? 엄마도 알잖아. 요즘 경제 어렵고 우리도 빚이 많고 이 집을 팔면 조금 숨통이 트일 거야. 그럼 나는 어디 가라고? 엄마는 좋은 시설을 찾아볼 수도 있고 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야, 이게 내 입에서 나올 소리냐? 엄마, 오해하지 마. 이건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거야. 잘 살긴 누가 잘 살아? 넌 그냥 돈이 필요할 뿐이잖아. 엄마가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버리고 싶어진 거지.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 침묵이 더 아팠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깨달았다. 이제 이 집에 내 자리는 없구나.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나는 은행으로 가서 남아있던 재산을 모두 정리했다. 그리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 엄마? 앞으로 남은 재산은 내 앞으로 넘길 거야.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딸에게 남은 돈을 모두 넘겼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아들은 분노에 차서 나를 찾아왔다. 엄마,
이게 뭐야? 왜 누나한테 다 줬어? 너한테 줄 이유가 없으니까. 엄마, 그건 불공평하잖아. 난 뭐야? 나는 차분하게 아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했다. 만약 엄마가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래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었겠니?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났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기로 했다. 이제부터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산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야. 나도 그렇게 믿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자식들에게 주면 언젠가는 그 사랑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부모의 희생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걸. 나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 젊었을 때는 밥 한 끼라도 더 좋은 걸 먹이려고 내 몫을 줄였고, 늙어서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돈까지 다 내줬다. 그런데 결국 남은 건 외로움뿐이었다. 부모가 가진 게 없으면 부모로서의 가치도 사라지는 걸까?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지금과 다르게 살았을까?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첫째, 나는 내가 쓸 돈은 내가 갖고 있을 것이다. 자식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나 스스로를 위해 쓸 돈도 남겨야 한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도 없어진다. 둘째, 자식에게 모든 걸 걸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 부모도 부모 나름의 삶이 있어야 한다. 셋째, 나 자신을 더 아낄 것이다. 나는 항상 엄마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이다.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나는 늦었지만 혹시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부모님들께 하고 싶은 말.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남겨둔 것이 있는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나는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